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급 41회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문제들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41회차 시험은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전 회차들 시험은 모두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차 문제는 약간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전근대사, 근현대사에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까다로운 문제들 때문에 약간은 어렵다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합격률도 지난 회차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71.5%의 합격률을 보였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정치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문화사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물사나 지역사 문제가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하는 거 공부하실 때 정치사, 문화사, 또 인물 지역사에 좀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합격에 빨리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도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고 꼼꼼하게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요.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신석기 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이죠. 신석기 시대를 나타내주는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살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체험해본대요. 움집 생활을 체험해보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에 신석기 시대의 특징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덮개돌 끌기라고 나왔는데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때 지배자의 무덤이죠.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되겠고요. 철제, 농기구로 밭을 일구기라고 나왔는데 철제, 농기구니까 이건 철기 시대가 되겠네요. 다음 갈판과 갈돌로 곡식을 갈기라고 나왔는데 갈판, 갈돌 이것은 간석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도구가 간석기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인데 갈판과 갈돌, 간석기로 신석기 시대의 도구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비파형 동검 모형 만들기라고 나왔는데 비파형 동검은 청동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단군왕검을 통해서 본 제사장의 역할을 알아보고 또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본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또 팔조법을 통해 본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자라고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 키워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국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조선이 되겠지요. 고조선을 세운 인물 단군 왕검이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단군 왕검은 단군과 왕검이라는 말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단군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 지배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제사와 정치를 모두 주관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단군 왕검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재정 일치 사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미송리식 토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유물, 유적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당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이 정도 됐죠. 한반도 북부와 그다음에 만주 요동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였는데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 탁, 미가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탁자, 식고인돌, 그다음에
미송리식 토기가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서 출토가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중 하나 미송리식 토기가 나와 있고요. 팔조법은 고조선의 법률이죠. 팔조법. 그럼 고조선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위례성을 도읍으로 하였다. 위례성이 도읍인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백제였죠. 위례성을 도읍으로 건국한 나라 백제고 나중에 웅진, 사비로 천도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천 행사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삼한의 5월제, 10월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나라는 신라가 되겠고요.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에 이련 스님이 쓴 책이죠. 이련 스님이 쓴 책으로 이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실린 책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백제 제13대 왕이고요. 백제 전성기를 이룬 왕이래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백제 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 묻고 있는 문제이죠.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고요.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건 왕을, 고구려 고구건 왕을 전사시키기도 하고 그 황해도 일대 지역을 장악했던 왕이 근초고 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중국 및 외와 활발하게 교류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중국의 요서, 산둥, 일본의 규슈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시기가 4세기 근초고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성왕은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한강 유역을 고구려한테 빼앗기고 난 후에 이제 6세기 때 성왕이 이 한강 유역을 다시 한번 차지하려고 백제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또 신라 진흥왕과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진흥왕이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나중에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온조왕은 백제를 건국한 왕입니다. 그다음 의자왕은 백제가 멸망했을 때 그 당시에 왕이 의자왕이 되겠지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답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자전거 여행에 함께해요. 신라 천년의 도읍지 땡땡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신라 천년의 고도라고도 출제가 돼요. 신라 천년고도 땡땡시. 고도라는 것은 옛 도읍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라의 천년 동안 도읍지였던 곳 어디입니까? 바로 경주시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지역과 관련된 문제 나온 겁니다. 경주와 관련된 문화유산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답사 코스로 대릉원에서 첨성대 월성, 그 다음에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가 나와 있는데요. 답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이 나와 있어요.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에 가면 볼 수 있지요.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선덕여왕 때 분황사라는 절을 세우고 모전석탑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석탑입니다. 석탑이라는 것은 돌로 만든 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탑의 양식을 모방한 석탑이에요. 전탑이라는 것은 벽돌로 쌓은 탑을 전탑이라고 합니다. 전탑 이것은 가서 보면 벽돌 모양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벽돌이 아니라 돌입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석탑이라는 것이에요. 특징 기억하시고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것은 고려 후기의 탑이죠. 고려 후기의 탑이 되겠고요. 이것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은 백제의 대표적인 탑이죠.
그 다음에 월정사 8각 9층석탑 나오는데 이건 고려 전기의 탑이에요. 고려 전기의 송의 영향을,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으로 다각 다층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이 많고 층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 세 보기들, 네 보기들은 정말 매회 시험 문제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 회차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두시고 문화유산 파트는 이것의 정확한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뭐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이 문화유산이 어느 나라 거인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거인지 이걸 좀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고구려 인물들을 다룬 책들이 꽂혀 있대요. 고구려 인물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인물사 문제 나와 있죠. 나라를 세운 주몽, 그 다음에 만주로 호령한 광개토대왕, 또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 살수대첩의 을지, 문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고구려의 인물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뛰어난 외교가 서희가 나왔는데 서희는 거란이 우리나라를 3번 침략했을 때 1차 침입을 외교 담판으로 맞선 인물이죠.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무찌르고 강동육주를 획득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고려이죠. 고려시대 때 일어난 일이고 고려시대 때 인물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 맞선 연개소문 나오는데요. 이 연개소문 고구려의 인물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죠.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힘이 세지면서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으로 앉히고 자신이 대망리지가 되어서 왕 밑에 최고 집권자예요. 대망리지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을 했었죠. 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 삼아서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당과의 전투가 안시성 싸움이다라는 그 흐름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화랑 출신 장군 김유신, 이것은 신라시대 인물이라는 거 알 거고요. 삼국 통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사대를 이끈 계백은 백제의 인물로서 신라 김유신 부대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에 계백의 백제군이 패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지요. 황산벌 전투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정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고령에 다녀왔대요. 경상북도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보고 왔는데요. 이 나라의 문화유산인 금동관과 철제 판가봇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들, 금동으로 만든 관, 그 다음에 철제 판가봇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고령에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령 지역에 있었던 대가야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대가야. 초급에서는 금관가야, 대가야를 크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야라고 뭉뚱그려서 문제가 출제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중급이나 고급에 가서는 금관가야, 대가야 구분하셔야죠.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주자면 가야가 6가야가 있습니다. 6개의 가야가 연맹 왕국을 이루어서 연맹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죄송합니다.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금관가야죠. 이 금관가야는 김해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이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6가야 중에 금관가야가 누구한테 멸망하게 됩니까? 신라 버풍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신라 버풍왕 때 멸망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후기 가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고령의 대가야로 넘어가게 돼요. 이 대가야도 결국에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신라는
진흥왕 때 일입니다.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당하게 된다.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그 왜구를 격퇴하는 그 과정에서 이 금관가야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내려왔을 때 그때 금관가야가 아주 큰 타격을 입어서 쇠퇴하게 되고요. 멸망당한 것은 신라 법흥왕 때 멸망당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대가야로. 둘 다 철이 굉장히 많이 났던 지역이 가야 지역이었죠. 그럼 가서 한번 볼게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진대법은 고구려의 빈민 구제책이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일입니다. 춘대 추납제도예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고요. 22담로를 설치한 거 이거 백제였습니다. 백제 무령왕. 담로, 22담로라는 것은 지방의 요지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하고자 했던 제도예요. 그 다음에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한 거 고령의 대가야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지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한 나라는 발해가 되겠네요. 926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두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삼국과 일본의 교류가 나와 있습니다. 삼국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수산리 고분벽화, 이 수산리 고분벽화는 고구려의 벽화이죠. 이것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보면 이 수산리 고분벽화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다음은 목조미륵보살 방가사유산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문화유산입니다. 일본의 국보 1호예요. 이것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준 건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산이에요. 이것은 목조, 나무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는 금동, 청동으로 만들어서 금박을 씌운 거죠. 이 금박을 입힌 거죠. 도금을 한 거죠.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의 영향을 받아서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이 목조의 재질이 적송이에요. 이 적송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추측을 하게 되지요.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당시 일본의 그런 문화적인 수준은 우리나라 삼국보다 많이 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틀리고요. 삼국 문화가 일본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칠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칠지도는 백제 왕이 일본 왕한테 하사한 검이에요. 백제 근초고왕 시기에 가지가 7개 달린 이 검을 일본 왕에게 하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 1번 맞네요. 백제니까, 삼국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자 참외 모양 병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청자니까 고려시대가 되겠지요. 고려시대 문화유산이고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고려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불상이고 몽유도원도는 이거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에 본 모습을 안견에게 얘기해 주어서 안견이 그린 그림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 것인지, 문화유산이 어느 나라 것인지 이걸 매칭하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어제 다녀온 곳 문무대왕릉이 나와 있습니다. 문무대왕릉 경주 지역을 방문해 보신다면 이 문무대왕릉도 꼭 가보실 것 같은데요. 경주에서 조금만 바다 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쪽에 문무대왕릉이 있죠. 바다에 만들어진 능이다라고 해서 수중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묻혔다고 전해지는 문무왕의 재위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문무왕 시기에 있었던 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삼국통일 과정에서
전투에서 신라가 당군을 몰아낸 이것이 있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 통일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되는데요. 빠르게 말로만 설명을 하자면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나당연합을 결성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당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보이게 되자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에서 전투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것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당군을 무찌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수군 전투였어요. 기벌포 전투는 수군 전투, 매소성 전투는 육군 전투가 되겠습니다. 신라 삼국 통일에서는 2명의 왕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김춘추, 무열왕부터 시작을 하죠. 무열왕이 백제 멸망까지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열왕이 다 통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나당연합을 결성하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 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는 그 흐름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문무왕이 되겠고요. 신라를 통일했으니까 얼마나 그 애틋한 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에 바다에 화장을 해서 바다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용이 되어서 외구로부터 우리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그런 유언을 남겨서 바다에 실제 이렇게 수중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 정리합니다. 고창 전투 나와 있는데요. 이 고창 전투는 고려하고 후 백제 간의 전투였어요.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맞붙은 전투였는데 이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삼국을 재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고창 전투는 지금의 안동 지역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승리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는 아까 연개소문의 정변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전투입니다. 고구려가 당나라를 이 안시성에서 무찌르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처인성 전투는 고려시대 때 몽골과의 전투예요. 몽골. 처인성에서 김윤후라는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윤후가 몽골의 적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면서 이제 승기를 잡게 되지요. 고려와 몽골 2차 때의 몽골 침입 2차 때의 전투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과정으로 세워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이동함이라고 나왔습니다. 대조영 나왔어요. 고구려 유민 나왔어요. 어딘가요? 발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이동하다가 당군과 이제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군을 무찌르게 되죠. 천문령 전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동모산기슭으로 가서 여기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구주 오소경을 두었다라고 나오는데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 시대 지방행정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거 이거 발해 맞네요. 당나라가 발해가 이렇게 융성해지자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이다라고 발해를 불렀지요. 해동성국 발해. 그 다음에 통신사를 파견한 거 이거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선진된 문물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일본에 전해주기 위해서 일본의 요청으로 일본에 보내준 그런 외교 문화 사절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고려시대 광종이죠. 광종 때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그런 노비들을 일반 양민으로 환원시켜줬던 그런 제도가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최승로가 성종 때 시무 28조를 건의해서 성종 때 그 시무 28조의 내용을 또 시행하게 되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별무반을 편성
편성했어요? 별무반 편성은 누구입니까? 윤관이 누구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가 별무반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 5개를 지었어요. 세종 5개 원광법사가 신라시대입니다. 신라 원광법사가 세종 5개를 지어서 이것을 화랑도의 규율로 삼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무 28조로 올렸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시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이제 채택이 되었으니까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을 것, 그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다스리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채택이 되었죠. 그 다음에 헌의 6조를 건의했어요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근대사로 넘어갑니다.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그 다음 관민공동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관민공동회는 그러니까 즉 관리들과 그다음 백성들이 이제 합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집회예요. 거기에서 이 헌의 6조를 결의하게 되지요. 이것은 국정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고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하죠. 헌의 6조 독립협회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고려시대 경제활동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절에서 종이와 기와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고려시대 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만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역할도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절에서 종이, 기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요. 숙박업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백성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기도 했다라는 거,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은과 향료를 가져왔다. 고려시대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국제무역항 병난도를 통해서 교류했지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꼬려 하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서방에 이제 고려라는 이름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할지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병난도를 통해서 국제무역을 하였다. 맞네요. 예성강 하구의 국제무역항인 병난도 고려시대의 무역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전칠기, 화문석 등을 수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나전칠기는 조개 껍데기 안쪽이나 전복 껍데기 안쪽을 보면 좀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농이나 아니면 서랍장 이런 것들에 붙인 공예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화문석은 돗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출한 거 고려시대 맞고요. 활구라고 불린 은병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은병은 은으로 된 화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입구가 넓다라고 해서 활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외국과 무역을 할 때 주로 은을 썼습니다. 은병 사용한 거 맞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화폐가 잘 유통되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보부상이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보부상, 장시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조선 후기 정답은 4번이 되겠지요. 보부상은 보침 메고 등짐 메고 돌아다니는 상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시는 시장이에요.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1000여 개가 넘는 장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보부상들이 그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행위를 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신검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후백제를 세운 아버지 견훤을 이 절에 가두어 버렸대요. 후백제에서 왕위 다툼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였던 견훤인 맏아들 신검을 다음 보위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검에게 다음 보위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고 저기 네 번째 아들 금강에게 보위를 넘겨주려고 해요. 그러자 맏아들이었던 신검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였던 견훤을 이 금산사에 가두게 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절이에요. 금산사에 유폐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견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고려, 한때는 적이었죠. 견훤과 왕건이 계속 싸웠으니까요. 근데 한때는 적이었던 이 왕건에게 투항하고 넘어가게 되죠. 고려로 투항하고 넘어가게 되고 그 고려군과 신검의 후백제 군이 맞서게 되는데 후에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이 후백제 군이 패하게 되면서 고려가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부석사는 어디 있습니까? 영주에 있죠.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 이 부석사는 나올 만한 주제는 부석사 무량수전. 중요하죠. 이 부석사 무량수전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이제 오래된 목조 건축물들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부석사 무량수전, 그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이것도 고려시대의 건축물입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다시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그다음에 봉정사 극락전. 이 세 가지는 고려시대의 건축물이기도 하고 주심포 양식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주심포 양식. 초급에도 나옵니다. 주심포 양식. 주심포 양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절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을 공포라고 얘기해요. 공포. 이 공포 하나의 기둥이 하나만 받쳐진 것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주심포 양식과 대비되는 것이 다포 양식인데요. 이 다포 양식은 기둥이 되게 이 공포가 되게 많습니다. 공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이렇게 연결된 것이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거. 또 이렇게 안정적인 배흘림 기둥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급도 봐야 되고 고급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그다음 봉정사 극락전, 고려시대의 건축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불국사. 잘 알 거예요. 경주에 있는 그 불국사, 부석사 무량수전, 또 불국사 있는 이제 여러 것들, 여기에 이제 석가탑,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알고 있는 불국사 3층 석탑, 다보탑 이런 것들이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역시 지역과 관련된 문제이죠. 봅시다. 체험 장소를 봤더니 네덜란드인이었던 하멜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것을 기념한 비가 세워져 있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하멜이 표류하다가 표착했다고 하죠. 표류하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 비가 여기 세워졌고요. 이 네덜란드인 하멜이 어딜 가려다가 일본을 가려다가 이제 그 표류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몽골군과 맞서 싸운 삼별초 항쟁지인 항파두성이라고 나왔는데요. 항파두성은 다른 말로 항파두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삼별초 이 삼별초가 몽골군에 끝까지 맞서 싸우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항쟁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항파두성을 쌓고 이 몽골군과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몽골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제주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장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왕후장상이라는 건 뭐냐?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뭐 왕의 씨가 따로 있냐? 왕, 후, 제후의 씨가 따로 있냐? 장군의 씨가 따로 있냐? 재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 높은 벼슬아차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만적인데요. 최충원의 산업이었습니다. 최충원은 최씨 무신집권기의 집권자죠. 그 최충원의 산업이로서 신분해방운동을 펼쳤던 인물이 만적이에요. 최충원을 비롯한 주인을 없애고 노비문서를 태워버리자라고 하는 만적의 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이 만적의 난은 무신정권기에 일어났다라는 거. 무신집권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하층민의 봉기가 있어요. 무신집권기에 많은 백성의 것들, 세금을 수탈하고 농장을 수탈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층민에서 봉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적의 난이고요. 그 다음에 망이망소이의 난도 역시 무신집권기 이때입니다. 망이망소이는 공주명학소에서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소를 좀 집중하셔야 돼요. 소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특수행정구역에 향소, 부곡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양민임에도 불구하고 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또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걷어갔고요. 그래서 그의 불만을 품고 망이 망소이가 공주명확 소에서 봉기를 일으킨다. 역시 무신집권기이다라는 거.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난이다라는 거. 뭐 그 외에도 뭐 김삼이 효심의 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묘청의 난은 언제인가요? 고려 인종 때 뭐를 주장하면서 서경 천도를 주장하면서 일으킨 난이죠.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죠. 그런데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개경은 이미 운을 다했으니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도읍을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서경은 평양입니다. 당시 인종이 그래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는데 많은 개경의 그런 문벌 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나라를 세우고 이제 국호를 정하고 연호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던 게 묘청의 난입니다. 결국에는 김부식을 비롯한 관군에게 진압되어서 이 묘청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 나왔는데요. 이건 통인신라 시대 때예요. 통신 말에 신라 말기에 진성여왕 시기입니다. 진성여왕 시기에 통일신라 말, 그러니까 신라 하대도 굉장히 그런 부패가 심했어요. 귀족들의 왕위 찬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또 세금을 많이 걷고 하면서 백성들이 많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 대표적인 농민 봉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말 진성여왕 시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은 이 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폐하께서는 학자들이 중국 역사는 잘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 역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대요. 이에 김부식은 이 책을 편찬하여 왔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김부식이 지은 책, 김부식이 왕명을 받들어서 지은 책 무엇입니까? 바로 삼국사기가 되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삼국사기. 유교적 합리주의 적인 사관으로 만들어진 책이 삼국사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농사직설은 세종 때 조선시대 세종 때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의 것들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그런 농사법들을 소개한 책이에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이 이제 쓴 의서가 되겠죠. 의학서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은 고려시대에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그 금속 활자본이에요. 청주 흥덕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가치가 있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거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탐구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탐구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광해군의 대외 정책이라고 나왔습니다. 광해군 나오면 딱 중립외교가 바로 나올 수 있어야죠. 한번 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립외교. 어디와 어디 사이에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시기에 위쪽에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당시 중국은 명나라였죠. 근데 이 후금이 뜨는 별이었고요. 명나라는 지는 별이었어요.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해 오자 명이 조선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원병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도와서 이제 후금을 막아달라라는 것이었죠. 당시 광해군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해군 시기니까 임진왜란이 있고 난 바로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을 도와서 후금을 치면 후금이
조선을 공격한 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파병은 하는데 후금과 맞서지는 않죠.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라고 해서 중립외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금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조와 서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후금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정묘호란이었고, 나중에 후금이 이제 청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이제 명까지 다 이제 정벌하고 청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쳐들어온 거, 그것이 병자호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중립외교 정책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취한 정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합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했어 라고 나오는데 이거 세종 때 일이죠. 세종 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압록강, 여기 보면 이게 백두산이고 이게 압록강, 이게 두만강이거든요. 압록강 유역에 사군을,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한다라는 거. 사군 육진. 사군에 최윤덕을 파견하고요. 육진에 김종서를 파견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마섬을 정벌했어. 역시 세종 때고요. 세종 때 이종무를 파견해서 쓰시마섬, 지금의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수복했어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고려 후기의 공민왕 때 일이죠. 명나라가 우리나라 그 천령 이부 명나라라고 하긴 그렇고 원나라라고 할게요. 원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게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쌍성총관부 지역을. 천령이 이북 땅인데요. 원나라가 우리나라 영토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를 공격해서 원으로부터 그 지역을 빼앗게 됩니다. 수복 다시 되찾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있대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인가요? 바로 창덕궁이죠.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리가 좀 안 되신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 서울에 궁궐이 크게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궁궐이 창덕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규장각이 있죠. 정조 때 만들어진 규장각, 왕실 도서관이 있고요. 나머지 정리하면 경희궁은 광해군 때 만들어진 궁궐이고요. 덕수궁은 고종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을 세운 후에 그 이후부터 이 덕수궁에서 생활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경운궁이라고도 불리죠. 덕수궁, 경운궁이라고도 하는데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의 그런 정무를 도맡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창경궁은 세종 때 만들어진 궁궐인데요. 이 창경궁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여기에다가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도 했었던 그런 궁궐이 창경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간송 전형필입니다. 저는 이왕 때 편찬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키기 위해서 필한 도중에도 이것을 품에 안고 다녔대요. 무엇입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담긴 그런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어떻게 이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지, 자음과 모음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이런 그 책이 1940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현대 시대 때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일제가 우리 역사 공부 못하게 하고 말 사용 못하게 하고 이랬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간송 전형필 선생의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전란 중에서도 필한 중에서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누구 때 이것을 만들었냐라는 것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 누굽니까? 세종대왕 때 세종 시기가 되겠지요.
봅니다.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게 했는데 군대 안 가는 대신해서 내는 포를 군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옥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제도가 균역법이에요. 영조 때 실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을 운영하였다. 세종 맞네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성종 때가 되겠지요. 조선시대 법전이었던 경국대전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원산학설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예요.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만든 사립학교입니다. 이것은 고종황제 시기에 근대사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나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나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과전법을 주장했고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고 한양 도성을 설계한 인물이래요. 누구입니까? 한양을 디자인한 인물 정도전이죠. 다 이름 붙이고 경복궁 그다음에 사대문의 이름 이런 것들 다 붙인 인물이 정도전이고요.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했어요. 이건 국가에서 발행한 법전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편찬한 법전은 아니고 개인이 만든 법전, 사찬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조께 올리게 되죠.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도전이고 문익점 한번 볼까요? 문익점은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목화씨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목화를 재배하는 것에 성공한 인물이고요. 이규보는 무신정권 시기에 동명왕편이라는 그런 것을 쓴다라는 거, 그런 책을 쓰고요. 최치원은 통일신라 시대 때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빈공과에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진성여왕 시기였어요. 진성여왕 시기에 아까 원종, 애노애남, 농민봉기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당시 이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개혁안 10여 조를 올렸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운둔 생활을 하게 되고 개원필경이라는 책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은 이 전투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곳은 임진왜란 중에 이 전투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순신 순국공원이래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 무엇입니까?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게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홍산 전투는 지금의 홍산이 부여예요. 부여에서 있었던 최영이 왜구를 맞섰던 최영이 왜구를 격퇴한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에, 고려 말에. 그 다음에 진포대첩은 지금의 거의 군산 그 지역이거든요. 진포대첩은 최무선이 화포를 만든 최무선이 화약과 화포로 왜구를 격퇴했던 대첩이 진포 대첩이 되겠고요. 화약 화포로 격퇴한다라는 거. 행주 대첩은 임진왜란은 맞지요. 임진왜란은 맞는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건 아니지요. 권율 장군이 이 행주 대첩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요. 이것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이 그림은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이 왕 때 사도세자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바로 영조를 묻고 있는 거죠. 영조 시기에 물이 잘 흐르게 하고 홍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계천을 정비하는 모습이래요. 청계천 여기가 굉장히 홍수의 범람이 그런 피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다시 준설하고 있는 모습인데 영조 시기에 있었던 일 업적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탕평비를 세웠다라고 나오는데 1번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탕평비라는 것을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탕평책이라는 것은 당시 붕당에 관계없이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것이죠. 영조와 정조 시기에 모두 탕평책을 실시하였지만 탕평비를 건립한 건 영조의 업적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장용영을
장용령을 조직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장용령은 정조 때 만들어진 국왕 친위 부대입니다. 국왕을 친위 보위하는 그런 부대였고 우상국을 정벌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우상국은 지증왕 때,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보내어서 우상국을 정벌하게 되지요. 독서 삼품가를 실시했던 것은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때. 당시 국학생들에게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을 테스트해서 그것을 상중하로 나누어 관리 임용에 반영했던 제도가 독서 삼품가 제도예요.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사신의 수행원으로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책이래요. 무슨 책입니까? 북학의 나와 있는데요. 실학과 관련해서는 실학자들의 책, 실학자들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서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어떤 실학자가 어떤 책을 썼는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북학의를 저술한 학자 누굽니까? 박제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봐야 할 특징은 바로 이것인데요.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다라는 특징입니다. 보통 절약을 하세요라고 많이 강조하는데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던 인물이 박제가이죠. 우물 비유를 들어서 우물을 안 쓰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물이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물을 계속 퍼내어 쓰면 이 우물이 계속 차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써야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융통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정답은 박제가의 북학이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실학자들 정리 한번 합니다. 박제가는 중상학파 실학자, 북학파 실학자였어요. 상공업을 중시하는 학파였죠. 박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홍대용도 역시 북학파, 중상학파 실학자입니다. 쓴 책을 한번 보면 박지원은 열하일기, 그 다음에 허생전, 양반전 이런 책을 썼고요. 정약용은 중농학파 실학자죠. 농업을 중시한 학파였습니다. 또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기도 해요. 정약용은 정말 쓴 책이 많은데 그중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책들 기억하시고요. 홍대용은 중상학파 실학자로서 담원 홍대용이거든요. 이 담원서 의상문답에서 지전설을 밝혔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다라는 내용을 밝힌 인물이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화폐로 오른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쌀값이 이렇게 오르다니 도대체 이유가 뭔가?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부족해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화폐를 발행했다네 라고 나와 있어요. 경복궁 언제 불탔나요? 임진왜란 때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을 언제 다시 중건하게 되냐면 흥선대원군 시기에 와서 중건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화폐가 바로 당백전이라는 화폐였죠. 이 당백전은 당시 조선 후기에 통용되었던 상평통보에 거의 100배 정도에 달하는 가치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평통보다 100배 정도의 높은 돈이 마구 고액 화폐가 발행이 되자 물가가 크게 치솟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화폐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큰 불만을 사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건원중보는 고려시대 때, 고려 성종 때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예요.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그다음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 때 발행이 된 화폐인데요. 고려 숙종 때 화폐가 여러 개 발행이 됩니다.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다음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은병 이런 화폐들이 이때 발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화폐가 널리 쓰이지 못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고려 시대의 화폐는 널리 유통되지 못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던 것은 조선 후기 상평통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동안은 개항 이후에 이제 개화기 때에 발행된 화폐예요. 전왕국에서 발행한 화폐가 백동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볼게요.
밑줄근 이성에 대한 문화유산으로 이성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이 모습만 봐도 아 이거 수원 화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좀 자세히 볼까요? 정조 때 만들어진 이성의 일부로 서북공심돈이라고 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북공심돈, 공심돈이라는 건 뭐냐? 이 공이 빌공이에요. 이 안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적을 감시하고 여기에서 이제 화살이나 이런 걸 쏴가지고 적을 공격하기도 했던 그런 망루가 되겠습니다. 성의 누각인데요. 이 서북공심돈 수원 화성에 있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조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를 통해서 공사 시일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공사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의 성곽이에요. 조선시대 성곽이고 공산성은 백제 공주로 옮겼었던 시기가 있었죠. 웅진 시기, 웅진성으로 천도했던 시기. 그때 산성이 공산성이 되겠고요. 진주성은 임진왜란이 있었던 진주열전이 1차, 2차 두 차례 있었죠. 그 전투가 있었던 성이 진주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모습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얼쑤 판소리 하고 있습니다. 소리꾼과 소리를 하는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보는 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판소리 공연에 초대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지요. 이 판소리의 작품들 5마당이 있는데 원래 이 판소리는 12마당이었어요. 12마당이라는 건 뭐냐? 이야기를 마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개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는데 원래 있었는데 현재 전해지는 것은 이 5마당만 전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관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죠. 추임새를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얼쑤 하면서.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가 이 판소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별신굿은 마을의 풍요 이런 것들, 안전 이런 것들 기원하는 굿이에요. 굿. 그 다음에 노동요는 노동을 할 때 부른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도 길쌈을 할 때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남사당 놀이는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유랑극단이에요. 유랑극단.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 연극하고 하는 유랑극단이 남사당 놀이가 되겠네요. 판소리.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남사당 놀이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는 거 구분해 두시길 바랄게요. 26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사람으로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조선 숙종 때 어부였던 이 사람이 일본 관리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여기 담겨 있대요. 그래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조선시대의 어부이자 민간 외교가라고도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죠. 안용복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부였는데 울릉도 독도 지역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고기잡이를 하자. 일본에 가서 여기가 우리나라 영토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온 인물입니다. 굉장히 용감했던 인물이죠. 김정호는 대동여 제도를 만든 인물이고요.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을 써서 써드리지 않을게요. 발해고, 고가 생각할 고예요. 발해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발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인물이 유득공이 되겠습니다. 남국과 북국이 존재했던 시기다. 발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인물. 그 다음에 최윤덕은 세종 때 아까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여진을 정벌하려고 했다라고 했지요. 그 사군에 파견했던 인물이 최윤덕이 되겠습니다. 육진의 김종서, 사군의 최윤덕.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강화도 조약에 대한 조사 내용을 말해볼까요? 라고 나왔는데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그 다음에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평등 조약이죠. 우리나라가 문을 열게 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근대적 조약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조약이에요. 맞고요.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맞는 내용이네요. 해안 측량권이나 치외법권 이런 내용들이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강화도 조약과 관계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운용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운용호는 일본의 배인데 일본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 강화도 지역 근처까지 옵니다. 그래서 해안을
허언한다, 측량한다 이런 표현. 우리가 여기 좀 관측하고 연구하려고 하는데 남의 영해에서 해안 측량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방어 공격을 했지요. 그것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화도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 운요 사건 때문에 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원 설립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건 서원은 조선시대 때죠. 16세기니까 양반들이 주로 여기서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고 유학 교육을 하고 했던 곳이 서원이 되겠고요. 성균관 설치의 배경이 된 거 이것도 관계없지요.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 되겠고요. 금난 정권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것은 정조 때의 일입니다. 정조 때 신해 통공이라고 해서 신해년의 통공정책이라고 해서 그 시전상인들 국가에 특정한 물품을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특허권, 어떤 상품에 대한 특허권을 받는 상인들, 유기전과 시전 상인들이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상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줘. 이런 상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줘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전 상인들, 유기전은 이 사상들을 난전이라고 불렀어요. 니네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애들이야. 난이 어지러울 난이죠. 그래서 어지럽히는 상인들이야. 그래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에게 금난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상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유로운 상공업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규제하니까. 그래서 정조 때 이것을 풀어주게 돼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에게 주었던 이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해준다라는 내용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대한제국의 길에서 만난 문화유산이라고 나오는데요. 대한제국 언제 세워졌습니까? 1897년에 고종 황제가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하게 되지요. 어디에서? 황구단에서 제사를 올리고 또 황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석조전이 나와 있네요. 근대식 서양식 궁중 건축물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 바로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가 세운 학교 배제학당 맞죠? 아펜젤러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 배제학당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 어디인지 덕수궁에 있는 중명전,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덕수궁 중명전에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이 체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황궁우는 아까 선생님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했지요. 이 환구단에 같이 있었던 환구단 바로 옆에 있었던 게 황궁우예요. 지금 황구단 자리는 사라졌어요. 황구단은 없어지고 그 옆에 신주를 모셨던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 호텔 앞에 있죠. 그다음에 정동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그 최초의 우리나라 감리교 개신교예요. 정동교회 볼 수 있고 또 구러시아 공사관 여기로 이제 아관파천을 행했던 장소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긴 사건, 아관파천이 있었던 곳이 러시아 공사관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9번 문제 봅니다. 다음 개혁안을 발표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과거제를 폐지하고 도량형을 통일한다. 도량형이라는 것은 치수, 단위 이런 것들을 통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신분제가 폐지되었던 개혁, 가보개혁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보개혁은 1894년에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의 근대적인 개혁을 가보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보개혁 언제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꼭 연도를 몰라도 이모군란하고 국권 피탈 이건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시기니까 이 사이에 이제 이 개화기의 시기에 있었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게 된 사건 이후에
전개된 의병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달래요.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었나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다음에 고종 황제가 저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하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무효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파견한 거죠. 근데 을사늑약 때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게 된 겁니다. 그 원인 관계, 전후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전개된 의병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병사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의로운 병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 시기죠. 국권 피탈 이전 시기에 활동했던 의병들을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세 개의 의병으로 나뉘어서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의병은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 을미년에 일어났겠죠. 이건 1895년에 일어난 의병이고요.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냐. 이 원인이 중요한데요. 을미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사건.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을미사변이 있었고 또 을미개혁이 있었습니다. 을미개혁 때 반발을 샀던 게 바로 단발령이에요. 단발령.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혼을 자르고 정기를 자르려고 하는 그런 일제의 의도가 담긴 것이었죠. 이것에 반대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을사의병이 1905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1905년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늑약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이 190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907년에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종 황제 강제 퇴위와 또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시키죠. 군대 해산.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해서 그것에 반발해서 정미년에 의병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정미의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종 황제 강제 퇴위 이후의 의병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정미의병과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였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군대 해산 이후에 이것에 반발하면서 의병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해산된 군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의병 부대에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미의병은 군사력을 갖추게 되고요. 조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서로 이제 무기가 생기니까 의병 전쟁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의병 전쟁화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울을 향해서 진격 작전을 벌였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서울 진공 작전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13도 의병 연합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정미의병 때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그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병 부대를 모읍니다. 그게 바로 13도 창의군이에요. 13도 창의군, 전국에 있는 의병부대 연합부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13도 창의군을 모은 다음에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실패하게 되죠. 일본의 이제 선제 공격으로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의병부대가 많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 의병들, 의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일제 영향력이 덜 미치는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국권 피탈 이후에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이 항일 의병이 독립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곽재우는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이잖아요. 임진왜란.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임진왜란 때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라고 해서 홍의장군 곽재우라는 별명이 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곳은 윤동주를 기리는 문학관입니다. 그는 일본 유학 중에 반일운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일 저항 시인이기도 했던 윤동주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활동 한번 골라볼까요? 서시라는 시를 남겼다. 1번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점점점점 이 서시를 남기게 되었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저항 그런 문학들, 저항 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설 상록수를 집필하였다. 이것은 시문이 되겠고요. 시문은 이 상록수를 통해서 당시 이제 농촌 계몽 운동, 분화로드 운동의 하나였죠.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을 계몽시킨다라는 것이었어요. 농촌 계몽 운동을 얘기하고 있었고 또 시문의 그 시였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조국 해방의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런 시를 남기기도 했던 인물이 시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였다. 조선말 큰사전 이건 조선어 학회의 활동 내용이 되겠죠. 이윤재, 뭐 최현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조선어 학회,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 사람은 방정환 선생이 되겠네요. 방정환.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세시풍속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음력 8월 15일 땡땡에 해당하는 다양한 풍습을 체험할 수 있대요. 송편비고요. 그다음 강강술래하고요. 보름달 보고 소원비인데요. 언제입니까? 음력 8월 15일 추석이 되겠지요.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에서 23일경이에요. 1년 동안 밤이 낮보다 가장 긴 때, 이때를 동지라고 얘기하지요.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 그런 세시풍속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한식은 양력으로 4월 4일이나 5일경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월 5일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지로부터 한 105일 정도 그 정도의 시기가 한식인데 한식 때 풍습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날짜보다는. 어떤 풍습이 있냐? 주로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는 거. 이 한이 찰한이죠. 찬 음식을 먹고 성묘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단오는 양력으로 5월 5일입니다. 이때는 그네 뛰기, 그다음 시 이름, 창포물에 머리 감기 이런 세시풍속이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사진으로 보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사참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는 등의 식민지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요? 신사참배, 그다음 일본군 위안부 언제 시기인가요?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민족. 일제강점기를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헌병경찰 통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대 문화 통치 시기, 이때는 민족 분열 통치 시기라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를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예요. 근데 이제 그냥 편의상 30년대부터 이제 45년까지 이렇게 쓸게요. 3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년대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제 민족 말살 통치가 이루어졌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별기군을 창설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개항 이후의 시점이죠. 신식군대 별기군. 이건 1881년에 만들어진 신식군대이고요. 그다음 우정총국을 설치하였다. 이건 1884년에 역시 개항 이후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개항이 앞에서 강화도 조약 1876년이라고 했어요. 개항 이후에 이제 여러 근대적인 그런 시설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였습니다.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건 1886년이었고요. 이것은 근대적 공립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적 공립교육기관,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교육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창씨개명을 실시하였다. 정답은 3번인데요. 창씨개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성을 일본식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말살시켜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일본의 침략 전쟁에 우리 민족을 동원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이 시기에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우리의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우리의 언어도 못 쓰게 하고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역사도 못 배우게 했던 시기가 이 시기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우리 사진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겠지요.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1919년 일제에 저항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아우네 장터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이 인물이 참여하였고요. 체포된 후에 서대문 감옥에 갇혀서도 만세 운동을 벌이다 순국하셨던 분 유관순 열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관순과 관련된 운동 골라보면 정답은 1번 3.1 운동이 되겠지요. 아이고 1919년 기억하시고 분화로드 운동은 앞에서 제가 농촌계몽 운동 말씀드렸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930년대에 동아일보 주도로 분화로드 이 러시아 말인데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계몽시키자라는 그런 농촌 계몽 운동이었어요. 근데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에 우리의 물산을 장려하자라는 것이에요.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 1920년대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말고 우리의 기업들의 물품들 이용하자.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다음에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런 구호를 토대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해 나가죠. 평양에서부터 조만식 주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에 식민지 차별 교육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주간 그런 통학 열차에서 일본 남학생과 이제 조선인들 사이에서 조선 여학생을 괴롭히자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된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사람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를 만나본대요. 청산리 전투하면 이것은 1920년 10월에 있었던 전투인데요.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김좌진 장군 중심으로 한 북로군정서, 그 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부대.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 중심으로 싸웠지만 김좌진 장군만 활약한 것은 아니고요.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독립군 연합부대가 활약해서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북로군정서 하나 써놓읍시다. 북로군정서. 이것은 이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독립군 부대의 이름이에요. 김원봉은 의열단을 만든 인물이죠. 의열단, 1919년 의열단을 만든 인물이고 안창호 선생은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민족운동의 두 흐름이 하나는 맞서 싸우자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실력을 길러서 대항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안창호 선생이고 신민회를 만들기도 했죠. 신민회. 양기탁 이런 사람들과 신민회를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익현 는 의병운동에도 가담했고 대표적인 위정척사 사상을 주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하려고 했을 때에도 도끼를 옆에 두고 지부상소를 올렸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개항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 을사의병장으로도 활약했던 인물이 최익현 선생이에요. 나중에 스시마로 유배당해서 거기서 순국하게 되죠. 일본군이 적국이 주는 그런 물이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사하시게 됩니다. 굶어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은 나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우당 이회영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회영. 신민회 회원이었던 나는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길러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00억 원이 넘는 돈이래요. 그 돈을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이었던 신흥 강습소를 세우기도 했죠. 우당 이회영 선생, 진정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신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이에요. 진단학회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증사학을 이제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던 인물 김구 선생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인애국단에 활동했던 단원 2명, 이봉창.
의사, 그다음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 각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한국 광복군에서 활약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뭐 여러 사람이 있죠. 한국 광복군에서 활약한 사람.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총뿌리를 대지 말라.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독재정권이 탄압하자. 어느 정권입니까? 이승만 정권 얘기하는 거죠. 탄압하자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혁명 무엇입니까? 4.19 혁명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승만과 이기붕 자유당에서 3.15 부정선거를 이제 단행하게 되자 4.19 혁명이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승만의 하야를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독재 정권 타도를 주장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3.15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혁명, 4.19 혁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을 한번 볼까요? 6월 민주항쟁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주주의 실현들이 있습니다. 그 실현들을 민주화 운동으로서 이겨내게 되는데 그런 그 민주화 운동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순서 묻는 문제도 잘 출제가 되니까 4.19 혁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에 이루어지죠. 이것은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즉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의 그 독재에 반대하면서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죠. 5.18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부마항쟁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마항쟁이 1979년 박정희 정권 시기에 유신 체제를 선포하게 되죠. 유신 헌법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항쟁이었어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부산 마산 항쟁입니다.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에요. 이거 있은 다음에 박정희가 1979년 12.6 사태로 피살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12.12 사태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게 된 것이고 쿠데타로.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알겠죠? 그 흐름 이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에요. 이 이후에 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 피살당하고요. 그해 12월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12.12 사태로. 그 다음 해 5월에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됐지요?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이에요. 87년. 가장 마지막이죠. 6월 민주항쟁. 전두환 그 정권 시기에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또 많은 독재 정치.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것이었어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끝까지 그걸 무시했죠. 호헌 철폐. 그러니까 4.13 호헌 조치를 우리 학생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왔으니까 합시다. 국민들은 헌법을 기존에 있는 헌법을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간선제인데 그걸 직선제로 바꿔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당시에 발표한 것이 뭐였냐.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간선제 바꾸지 않겠다. 간선제로 계속 대통령 뽑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자 호헌의 입장을 내놓게 되자 그 호헌의 주장을 뭐 해라. 철폐해라.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직선제 개헌을 해라.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후 관계를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은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라는 문제인데요. 골라보라는 문제인데 1950년에 발발한 이 전쟁과 분단으로 생겨난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방영된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대요. 무슨 전쟁입니까? 무슨 전쟁? 6.25 전쟁 얘기하는 거죠.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상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상 가족을 찾기 위해서 특별 생방송한 내용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6.25 전쟁을 묻고 있는 문제이죠. 6.25 전쟁 흐름 쭉 기억하셔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죠. 시작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게 되고요. 우리 국군과 많은 국민들은 어디로 피난을 가게 됩니까? 낙동강 이남 지역, 부산 지역으로 많이 피난을 가게 돼요. 그리고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기도 했지요. 유엔에서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파병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유엔군이 이제 국군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다시 이제 전세를 역전해서 다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죠. 거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개입합니까? 중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개입하게 되고 다시 우리는 후퇴를 하게 되고요. 후퇴하면서 서울을 다시 뺏기게 돼요. 그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계속 싸우고 공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휴전협정을 1953년 7월 27일에 체결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6.25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흐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6.25 전쟁에서는. 근데 오늘은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중국군이 개입한 거 맞지요?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거 맞지요?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진 것도 맞습니다. 봉오동에서 홍범도 부대가 승리하였다. 정답 4번이네요. 앞에서 우리 청산리 대첩 배웠는데요. 청산리 대첩과 비슷한 시기예요.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은 1920년 10월에 청산리 대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1920년 6월에 봉오동에서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대한독립군 부대가 일본에 맞서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3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인데 한국 현대사에 전개해가지고 8.15 광복에서 50 총선거까지의 그 순서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8.15 광복 언제입니까? 1945년에 광복이 이루어집니다. 8월 15일이죠. 50 총선거는 1948년이에요. 이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여기도 흐름으로 정말 잘 출제가 돼요. 현대사는 이 흐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광복부터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말로만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광복이 있었고 그 해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의 그 임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민주적인 임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논의가 돼요. 세 가지 내용이 논의가 되는데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인 임시 정부를 세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근데 세 번째가 신탁 통치 내용을 결정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1차, 2차 개최가 되는데 둘 다 의견 대립으로 결렬이 돼요.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립하는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유엔에 이관을 하게 되는데 유엔에서 그럼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해라 라고 결정이 떨어져요. 남한에서 오케이 이랬는데 북한에서 그거를 반대합니다. 입국을 거부해요. 유엔 그 임시위원단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해요. 왜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했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북한의 거부로 인해서 다시 유엔에서 소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이라도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는 결정이 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된 게 50 총선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떨어지자 그러면 정말 우리 민족이 분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4월에 48년 4월에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도봉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남북협상이에요. 남북협상을 해가지고 통일정부 수립하려고 노력한 거죠. 총선거 해가지고 통일정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남북협상도 실패로 끝나자 그냥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남한에서만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전체적인 흐름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만난 삼국의 정상들 해가지고 나왔는데 카이로 회담은 1943년이에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인데 한국의 독립을 이때는 일제강점기죠.
국권 피탈식이죠. 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논의한 회담이 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45년 포츠담 선언에서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의 군대를 파병해서 이제 외화를 또 벌어들이게 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은 1970년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라는 거 둘 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봅니다. 마지막 40번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 꼭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72년 이거, 그 다음에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1차로 개최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72년 문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통일과 관련된 그 합의서, 원칙과 관련된 거 세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72년이면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돼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담긴 이제 그 분단이 된 이후에 최초로 통일에 대해서 논의된 그런 통일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남북 조절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또 교류를 하려고 한다, 노력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또 이 시기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 동시 유엔 가입이 이때 이루어져요. 노태우 정부 시기에. 그 다음에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거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여기 써드리면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기예요.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이후에 개성공단 조성이 합의가 된다라는 거.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건 좀 전이었습니다. 1998년이었죠. 역시 김대중 정부 시기가 되겠네요. 통일 원칙 합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2000년에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있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41회 초급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보였지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중급에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차피 초급을 마치신 후에 중급도 도전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면 초급뿐만 아니라 중급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좀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된 공부해 두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혼자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엠베스트에서 우리 교재 기출외전 한능검 교재를 가지고 이론 강의 진행하고 있어요.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같이 진행이 됩니다. 중급과 초급 강의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엠베스트와 초등 사이트인 엘리하이에서도 이 강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다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기출외전과 기출문제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회차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